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정예기병대 윙드후사르는 헝가리의 정예기병대 후사르에서 파생된 부대였습니다. 당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안나 여왕과 스테판 바토리 국왕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러디 바토리로 유명한 엘리자베트 바토리는 스테판 바토리 국왕의 조카딸이기도 합니다. 안나 여왕이 내치의 힘을 쓸 때 국왕 스테판은 풍족한 왕실 재산을 이용해 일부 귀족들을 참여시켜서 군제개혁을 실시합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세르비아, 불가리아, 왈라키아, 헝가리 등이 함락당해 갈 곳을 잃은 후사르들 중 일부는 연방의 입법부인 세임에게 고용되었습니다. 본래 경기병이었던 후사르는 스테판에 의해서 점차 중무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헝가리의 대공이기도 했던 그는 장창을 주무기로 삼은 헝가리 부대를 따라 후사르 역시 장창기병으로 개편했습니다. 머지않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시민들도 후사르 부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귀족에서 평민까지 신분의 차등을 두지 않는 편성은 부대의 규모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윙드후사르는 이후 약 270년 동안 유럽 최강의 기병대로 군림하게 됩니다. 윙드후사르의 가장 큰 특징인 날개 장식은 몇 가지 다양한 설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몽골군이 후사르한테 그물을 던져 낙마시키자 등이나 안장 뒤편에 철 조각들을 날개처럼 붙였다는 설, 혹은 오스만 제국의 경기병 아큰즈의 복장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돌격 시 등이나 안장에 달린 날개가 진동하면서 위협적인 소리를 내어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설도 있으며, 예식용 장식이라는 설과 같이 착용하는 표범이나 호피망토와 함께 시각적으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장착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기로는 앞서 언급한 속이 비어있는 5m 렌스, 기병도로 샤블라 또는 에스터크로 무장했으며 때때로 철퇴나 도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파이크 방진을 돌파하기 위해서 반돌레트라 불리는 기병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방어구는 두꺼운 갑옷과 작은 방패를 사용했으나 점차 방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윙드후사르의 주요 전술은 다른 기병대들처럼 쇄도하여 적진을 붕괴시키는 돌격이었습니다. 돌격 후 장창이 파손되거나 적의 방진이 건재하다면 후방의 보급마차에서 여분의 장창을 다시 갖춰 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허리에 착용한 기병도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진이 무너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돌격 전술로는 견고한 파이크 방진을 돌파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전술이 바로 카라콜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일렬이 사격 후 측면을 상계하여 다시 후열로 모이고 그 사이 이열이 사격을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기병총의 유효 사거리가 10m 안쪽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의 코앞에서 사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격 후 신속히 후열로 말을 몰아야 했기에 고도로 훈련된 기병대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아울러 1, 2열이 사격을 전담한다면 나머지 3, 4열은 렌스 차징을 준비하다 1, 2열의 사격에 적의 진영이 타격을 입으면 주저없이 적진으로 쇄도했습니다. 여기서 3, 4열 렌스 차징은 윙드후사르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연방의 백전노장 스타니스와프 추케예브스키는 이 카라콜 전술을 쿠신 전투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카라콜 전술은 연방만의 전술은 아니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유럽 기병대는 이 전술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윙드후사르의 렌스 차징은 강력한 전술이면서 이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30년 전쟁 후반기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 왕은 자국의 약한 기병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하카펠 기병을 편성해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윙드후사르의 주요 전투로는 1605년 키르홀름 전투에서 얀 카롤 코드케이비츠의 지휘 아래 3500의 연방군과 칼 9세가 지휘하는 1만 1천의 스웨덴군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윙드후사르 300기는 스웨덴 좌익의 기병대를 중앙 보병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8200명의 스웨덴 보병은 붕괴되었으며 전투는 단 20분 만에 연방군이 승리했습니다. 스웨덴군은 약 6, 8천명이 전사한 데 비해서 연방군은 수백의 인원이 전사했습니다. 이때의 흑역사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구스타프 2세 아돌프 왕 때부터 군제를 개혁하여 강군으로 거듭났습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한 2차 빈 포위전에서는 빈을 포위한 15만 오스만 제국군과 연방의 국왕 얀 3세가 이끄는 유럽 동맹군 8만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견고한 빈의 수비로 인해 오스만군은 지쳐 있었으며 강압적인 수뇌부의 지휘로 일부 오스만군들이 반발하는 것을 부착한 얀 3세는 미리 공세를 앞당겨 9월 12일 저녁 총공세에 돌입합니다. 이때 연방군 기병의 주축이었던
윙드후사르 3,000기는 오스만군을 붕괴시켰습니다. 때마침 비느이 수비군들도 공격에 앞세하여 오스만군은 1만 5천 명이 전사하고 5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동맹군은 4,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로 얀 3세는 크리스트교 세계의 광파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온 유럽에 윙드후사르의 우용을 떨쳤습니다. 여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크로아상 빵도 앞서 설명한 2차 빈 포위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오스만군이 비느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하갱도를 파던 중 때마침 비느이 제빵사가 지하실로 밀가루를 가지러 가다 이 소리를 듣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오스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후에 제빵사는 이 공로로 영예로운 문장을 가게에 걸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오스만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 형태의 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쿨레지스키라는 폴란드 사람이 결정적인 공을 세워 오스트리아에서 그에게 빈의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후에 그는 빈의 카페를 차려 이 빵을 팔았으며,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서 크로아상을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빵을 씹어 먹으면서 오스만을 격파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추가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헬름역곡 전투도 2차 빈 포위전을 모티브 삼아 연출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강호들과의 전투에서 맹위를 떨친 윙드후사르. 이들의 길고 날카로운 창과 등 뒤로 뻗은 날개 장식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기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